지금의 트렌드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신혼부부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금융관련법에 적혀 있어요. 조세 징수의 목적으로는 모든 계좌 내역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상속세 세무조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어려워졌어요. 요즘 세금과 관련해서 이 세무조사 이 상당히 좀 강화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항상 약간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그때 바짝 좀 부동산 관련된 자금 출처 조사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진짜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3월 19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그래서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상구랑 용산 아파트에 다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조정대상 지역을 더 늘리겠다. 조정대상 지역이 세금적으로는 좀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취득세도 높아지고 보유세도 높아지고 양도세도 높아지니까. 그리고 항상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면 이제 이상거래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겠다, 편법증여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한 200~300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좀 항상 보도 자료로 내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러면 5월 대선 전후로 나오겠네 이 정도 생각만 했는데 4월 2일에 이게 한 2주도 안 지났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벌써 나는 이런 이상 거래들을 봤어.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어디로 기획재정부에 있는 이제 국세청으로 이것들을 사건을 이관하겠다. 이런 상황의 보도자료를 빨리 내놓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초밀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면 6억 원 이상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런 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보도자료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15억짜리 아버지의 아파트를 딸이랑 사위한테 15억 원에 팔았어요. 네. 그리고 딸이 4억을 주고 11억은 세일 앤 리스로 아버지가 팔면서 거기 전세 11억을 이제 하면서 거주하는 걸로. 근데 이제 15억 원에 대해서는 이상하지 않다고 했고 약간 이제 이상하다고 본 거는 뭐냐면 그 11억 원 전세가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래도 이런 보도 자료를 거의 2017년도부터 계속 봐온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액은 사실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액이 뭐 30억, 40억쯤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정을 울리는 차원에서 좀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데 15억짜리까지 이거 그리고 굳이 15억의 이슈가 아니라 전세금 그거 얼마 가지고 이게 전세금 사실상 계산해보면 아주 적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이제 좀 이제 거래를 좀 적당히 해라. 부동산 가격을 너무 올리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네. 매수자들. 맞습니다. 매수자랑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파는 사람도 가족이면 매도자도 너 이상하게 볼 거야. 왜냐하면 두 번째 사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긴 한데 47억의 아파트를 자녀가 사는데 17억은 은행에서 대출하고 30억을 아버지에게 빌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액은 30대인데 과연 30억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이런 거는 이제 조사를 할 만하죠. 그렇죠. 네. 이게 좀 30대가 30억을 변제할 능력이 될까? 30대면 우리 1% 자산가에 들어가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1% 자산가죠. 거기다가 이제 사실 법정 이자율이 세법에서는 4.6%이기 때문에 뭐 30억의 이자만 계산해도 솔직히 말하면 매년 1억 3천 정도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30대가 이제 웬만한 이제 사업가가 아니거나 뭐 엄청난 전문직이 아니면 그 변제하기 좀 쉽지 않죠. 이런 케이스는 오케이 이건 조사할 만하지. 근데 15억 정도까지 조사를 한다는 걸 보면서 이거 좀 이제 좀 많이 좀 조사를 하려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최근에 이렇게 구매하시거나 매도하신 분들, 가족 간에 매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겠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하나의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1월하고 2월에는 이미 몇백 건을 우리가 관련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3월하고 4월 것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좀 많이 펼쳐지겠구나. 근데 이 세무서에서 하는 이 세무조사에도 트렌드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지금의 트렌드는 어떤 겁니까? 지금의 트렌드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부동산 신규 매수자들에 부동산, 대한. 신규 매수인데 그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혼부부들이 사실 매수할 때가 제일 많거든요. 이렇게 결혼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금들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좀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고만 조사하려고 사실은 풀어줬었던 게 최근에 개편했었던 거 이제 혼인하면 혼인 전 2년, 2년 이후 사이에 1억 원이나 아니면 출산하면 2년 이내에 1억 원. 뭐 이렇게 좀 증여 액수를 높여줬었는데 그거 액수도 다 벗어나는 금액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니까 그러면 더 많은 조사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쪽 패턴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계좌 이체를 통해서 부모님께 혹은 뭐 하여튼 가족 간에 거래가 있다고 하면 10년간 뭐 전부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조사나 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금액 기준이. 네네. 어떻습니까? 기준이. 대부분은 결국은 이제 자산 형성과 연관성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생각보다 그래 보진 않지만, 근데 어떤 자산 형성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을 취득하면 리스크가 되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전세 자금을 좀 주고 전세 속된 말로 한 2바퀴 돌리고 그 돈을 싹 가져가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자금은 내가 뭐 전세 자금 5억을 주지만 그 전세 계약서 이름은 자녀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고 넘어가는 형태를 좀 짜면 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PCI 기법으로 좀 잡아냅니다. 그래서 P는 이제 프로퍼티. 자산 증가가 얼마? 5억 원. 플러스 이제 컨섬션이거든요. 소비. 자녀가 5년간 얼마 썼지? 봤더니 한 2억 썼어요. 그러면 7억. 근데 마이너스 인컴. 소득은 얼마였나? 봤더니 뭐 5년간 3억 벌었어요. 그러면 3 뺐더니 4억이 비네. 그럼 4억 어디서 났어? 물론 이제 금액 자체는 대부분 억 단위 넘어가야 좀 조사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억 단위가 아니었는데 조사가 나왔다? 왜냐면 지금 이 조사가 나오면 과거 걸 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처음 오피스텔을 해서 뭐 사고 팔면서 돈을 벌었던 모든 내역들을 봤는데, 처음 오피스텔 샀을 때 그 자금이 결국 부모님이 준 돈이네? 라고 해버리면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흐름을 계속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기준 금액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가액이 좀 높으면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금이 결국 주식을 사거나 뭐 코인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 자금이 됐었을 때 좀 한번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생각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현금으로. 그럼 아예 계좌이체로 안 줘. 그냥 현금으로 줄게. 전세자금 현금으로 줬어요. 맞아요. 그러면 안 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금에서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한 2018년도 사례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부모님의 사랑은 진짜 끝이 없구나. 이제 전세를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은행 창구에서 사실 거액의 돈을 뽑거나 이제 1,000만 원 이상 뽑으면 FIU 기간에 이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무조건 여쭤보거든요. 어디다 쓰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다 목적이 뭐냐면 원래는 보이스피싱이에요. 불안해하면서 뭐 1억 원을 빼서 어디 줘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은행 직원이 잡은 사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ATM에서 돈을 뽑으신 거예요. 한 번에 ATM에서 뽑아지는 돈이 6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분이 165번 9억 9천만 원을 빼신 거예요. 와, 진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그래서 9억 9천만 원을 빼서 줬으니까 안 걸릴 줄 아셨던 거예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PCI 기법으로 걸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는 CCTV를 보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 얼마가 됐다,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었느냐를 딱 뒤져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도 전월세 신고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월세도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 넘어가면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했지? 특히나 이거 어디 지역별로 좀 나누면 편한데, 특히나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데를 많이 봐요. 왜냐면 거기는 전세금이 높을 테니까. 그렇죠. 전세금이 한 1, 2억이면 자녀 적당히 벌었으면 자기 돈에 대출로 했겠지라고 생각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고액이 너무 고액이면 이거 전세자금 대출해도 이 사람 이거 자기 돈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조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무슨 전세 자금이나 집 사는 매수 자금 같은 어떤 큰 목돈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직장을 못 얻어서 근데 이게 일찍 사고 쳐서 아이가 생겼네. 네. 또 손주가 생겼네. 이러니까 뭐 생활비 명목으로 이렇게 매달 뭐 몇백씩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약간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른데, 사실 생활비를 받아서 그걸 다 소비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웬만하면 봐줍니다, 사실. 예, 여기도 이제 사실 인지상정이 다 있는 거고 조사관님들도 다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과세 항목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 적혀 있어요. 네. 피부양자의 생활비.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가끔 많이 하시는 게 할아버지가 손주 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손주의 피부 양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추진되는 게 손주의 학비에 대준 거. 아, 예, 이런 거는 또 잡아냅니다. 유학비.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사실 거. 유학비는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몇천만 1년에 몇 천만 원, 뭐 예, 1억 가죠. 맞습니다. 사실 한 학기 막 4천, 5천씩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막 100만씩 준다 그러면 사실 모든 조사관님들이 이렇게 현미경처럼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상속세 때 사실 걸려요. 뭐 뒤에서 이제 사실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이야 100만 원, 200만 원씩 줘봤자 이제 사실 그게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상속이 펼쳐지면 이게 앞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10년 내 상속인에게 준 거를 전부 다 그때 정산을 해버린다. 네. 그때 좀 당황스러워 하세요. 왜냐면 난 그때 생활비로 받은 건데 근데 이제 소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렇게 중간에 어떤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소명이 좀 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걸 10년 내에 그 합산으로 뽑아냈을 때는 이게 소명이 안 된다. 야, 결국은. 그때 크더라고요. 진짜 커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어떻게 저는 이제 막 저의 논리가 있어서 주장을 해서 좀 인정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생활비로 썼으면은 바로 썼어 소비를 했어야지. 이걸 모아서 주식을 하셨네요. 뭐 아파트를 사셨네요. 차를 사셨네요. 그걸 내가 모으거나 그걸 다른 데로 전용하면 안 되는군요. 말 그대로 생활비로 써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약간 일시적이고 소모적으로 바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왜 우리 결혼식 할 때 부주돈이라고 축의금 들어오잖아요. 네. 물론 계좌이체로 뭐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봉투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이거 나 결혼할 때 받은 거 하면서 부모님이 자신이 받은 것까지 다 이렇게 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 경비는 다 부모님이 감당하시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현금으로 받은 건데 그리고 부주돈이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이것도 너무 좋은 관점이신데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거 전에 그 어디 그 공무원이 네. 뇌물 받아서 그 풀려난 케이스를 보니까 이 돈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이거 자녀 축의금으로 받은 거야 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증여 쪽도 이게 이슈가 있는데 우선은 사실은 이제 이 웬만한 결혼식장의 금액은 사실 받아도 그렇게 트집을 잡지는 않으실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조사인데 그런 것까지 건들면 사실 감정적으로 너무 이제 기폭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제 액수가 아마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형제들끼리 얘기를 나눴나 봐요. 자, 이제 뭐 큰오빠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 나머지 우리 형제들이 돈을 주기로 한 거예요. 네. 서로 크로스로 말 그대로 이제 축의금을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은 게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 기억상 8억을 준 거예요. 엄청나네. 이러면 좀 달라져요, 얘기가. 그러니까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크로스를 주기로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분이 이제 주택을 샀는데 이건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결혼은 혼주의 결혼식이에요. 부모님. 예. 사실 부모님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그렇지. 자녀의 축의금 살지 본인들이 직접 받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치 그 나이 때 예. 인맥이 있어봐야 네. 얼마 있을 것이며. 사실 그렇죠. 뭐 와봤자 뭐 많으면 100명, 200명일 텐데 10만 원씩 받아도 얼마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소명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방명록까지 봤어요. 아 그래요. 방명록에 이 사람이 아버지 친구냐, 어머니 친구냐, 본인의 친구냐. 야,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액일 경우에는. 아 그러네요. 진짜 1억이야 2억. 나 이거 그렇게 증여 형태로 이렇게 부모님 몰래 주신다 해도 진짜 방명록 내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군요. 야, 황당하긴 한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건데 아주 극단의 경우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뭐 국세청이 너무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 너무 이제 큰 금액을 하셨을 때, 그렇지 뭐 한 5억 10억 뭐 이렇게 그렇죠. 받았을 때.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거의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집 살 때 아니면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증여해 주잖아요. 그럼 그 정부에서 그래도 이런 걸 좀 인지상정으로 공제해 주는 한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합법적인. 우선 딱 말씀드리면 이제 신혼 부부가 결혼한다 그러면 1억 5천, 1억 5천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혼인이나 출산 공제 1억 원 각각 받고 그다음에 10년간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억 5천, 1억 5천. 근데 공교롭게 딱 결혼 평균 자금이 3억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평균 자금이 2억 9천에서 3억 2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거 받아서 결혼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년간 자녀한테 주는 5천만 원을 이제 높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도 개편 안 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물가 상승률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맨날 이제 신혼부부한테 이 말 그대로 세무조사 날라오면 누가 그런 소문이 돌면 결혼하고 싶겠어요, 사실. 뭐 그렇죠. 커뮤니티나 그런 데 다 돌 건데. 좀 공제 자체도 좀 한 1억 이상으로 올려주셔서 이제 지금 넉넉한 환경에 좀 맞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맞아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만이 아니라. 근데 다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 조그만 내 개인 간에 이것까지 다 세무서에서 다 어떻게 알지? 하면서 어떻게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이 세무조사가 개인들까지 이렇게 다 알고서는 조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보다 이제 인생에서 경험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제가 강의 갈 때마다 말씀드린 게 평생에 우리가 집 팔거나 상속 증여받는 거 이런 거 5번도 안 할 거다. 특히나 상속은 어차피 한 2번 내외 아니냐. 근데 그 한 번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정산 매년 하는 거랑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정말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거는 10년간 계좌 내역, 모든 은행 내역을 다 받아요. 상속세 때는. 증여세 때는 그걸 다 안 봐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아니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 가져가냐. 금융관련법에 적혀 있어요. 조세 징수의 목적으로는 모든 계좌 내역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아, 그냥 금융권에다 요청하면 세무당국이 그냥 다 다 갖고 옵니다. 주는 거군요. 진짜 다 받아가지고 폐쇄된 계좌랑 정기예금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씩 뭐 10번 해가지고 10년간 계속 이자 받으려고 하셨던 것도 다 봐요. 도중에 하나 빠져나간 거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내역이 나오는데 뭐 1억에는 말씀드려요. 일선 세무서는 사실은 한 100만 원 이상 이체 내역에 대해서만 좀 보는 편인데 근데 그게 확정은 못 지어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완료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저는 이제 1년에 한 그래도 상속세 이제 미팅이나 상담만 한 5, 600건 정도를 하니까 엄청나시네. 진짜 많이 하는 편이라 2만 원짜리 주택 청약 10년 내준 걸 추징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조사관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했는데 거들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걷어야죠 하셨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소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5만 원짜리 그 백숙집 막 그런 것들도 소명하라고. 왜냐면 백숙집 사장님 그 사장님 이름이 자기 여동생 이름이랑 같아고. 아, 그 10년간 모으니까 700만 원인 거예요. 그거 소명하라고. 이렇게 돼요. 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가지고 세금 맞아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 조사할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군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매뉴얼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얘기가 얼핏 떠오르네요. 국가가 지금 세금이 펑크 났잖아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금, 돈이 벌리는 방식의 결국 세금을 받아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더 세금을 징수하게끔 뭔가 정책 아니면 무슨 내부 지침 이런 것들로 더 이렇게 맞아요.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아주 정확하십니다. 25년 되고 나서 여기까지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상속세 세무조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요? 진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계좌를 촘촘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주택은 감정평가를 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주택인데 사실 이제 다가구 주택이면 그냥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세 차이랑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근데 아주 낮은 그 주택인데도 감정평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였는데 그래서 20억으로 그냥 신고를 하셨어요. 개별주택 가격으로. 근데 이거 감정평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감정평가를 했더니 50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30억 증가된 거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분 50% 세율 구간이니까 15억을 내야 됩니다. 갑자기. 엄청나네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이제 환장하는 게 뭐냐면 이 주택은 평생 아버지가 30억에 팔려고 해도 안 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정평가인 시가와 내가 팔려고 하는 시세는 괴리감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50억에 세금만 많이 내고 추후에 30억에 팔아도 20억 손실을 보전해 주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도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촘촘해졌으니까 많은 분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거에 세무조사도 그렇고 그 증여의 시작도 하여튼 이 부동산 집에서 모든 게 시작이 돼서 끝나는 거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우선은 부동산을 좀 하고 다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지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미리미리 좀 연로하신 부모님 있으시면 이렇게 좀
그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검토하면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예, 좀 많이 그래야 배우시더라고요. 추징금이라도 좀 줄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시고 잘못된 금융 습관 고치고. 네. 네, 알겠습니다.